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은 동남아시아의 일반 현황과 고대부터 중세까지 존재했던 왕조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시아의 근대 국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까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만 이번 시리즈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왕조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왕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기보다는 큰 흐름만 짚어보는 영상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남아시아는 현재의 국가로 말하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총 11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대대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단일 정치 권력에 통합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를 자신의 편의대로 제국주의 질서인 대동아 공영권에 포함시켜버리자 연합국 측에서도 이 지역을 일본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커맨드, 즉 동남아시아 전역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학술적 용어로 동남아시아가 사용되긴 했는데, 제2차 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지역이 일체성을 지닌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륙부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부입니다. 대륙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고, 도서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필리핀입니다. 대륙부에는 아라칸, 테나세림, 페차분, 당렉, 쯔엉선 산맥이라는 히말라야에서 이어지는 5산맥이 있고, 미얀마의 에야워디강, 살라윈강, 타이의 짜오프라야강, 인도차이나를 가로지르는 메콩강, 베트남의 홍강 등과 같은 큰 강들이 흐릅니다. 아울러 도서부도 말레이 반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무수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리비자야나 앙코르와 같이 오늘날의 국가 경계를 뛰어넘은 광대한 왕조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대륙부와 도서부를 아우르는 강력한 통일제국은 형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18,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도 이어져서 서구 열강의 지배도 서로 다른 국가들의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는 영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필리핀은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나중에는 미국이 지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국이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맹국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이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로마라는 단일 뿌리가 있는 것에 비하면 아세안은 그 결속력을 다질 공통점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는 종교적으로 볼 때도 다양합니다.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가 상자부 불교, 베트남이 대승불교, 싱가포르가 대승불교 도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이슬람교, 필리핀, 동티모르는 가톨릭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인종적으로 볼 때 대부분은 남방계 몽골로이드이지만 언어적으로는 더욱 다양해서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오스트로아시아어족, 중국 티베트어족, 타이까다이 어족 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종교는 동일 문명에서의 발전을 저해한 요소로 작용한 적이 많았고, 동일 문명권에서 다양한 국가의 존재는 경쟁적 발전 요소로 작용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남아시아는 가능성과 불안 요소가 공존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동남아 역사를 발전시켜온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바로 벼농사와 해양무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벼농사를 짓습니다. 이곳에서 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2000년, 즉 현재로부터 약 4000년 전부터로 추정됩니다.
주로 하천의 평야지역과 분지가 농업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이 국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그렇게 대륙부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서양을 이어주던 교역망입니다. 대체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강 어귀에 형성된 항시, 즉 항구 도시가 상업의 거점이 되어서 바다를 이용해 동서양의 무역을 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를 항시국가 또는 교역국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도서부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는 이렇게 육지와 바다에 기반을 둔 국가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가지 축이 되었는데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도나 중국과 같은 거대한 외부 시장이 번영해서 활발한 무역을 시작하면 동남아시아에서도 도서부에 있는 교역국가들이 외세를 따라 같이 발전한 것이고, 반대로 전쟁으로 인하여 외부 시장이 침체되면 대륙부의 농업국가가 앞서가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에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 풍웅우엔 문화로 불리는 신석기 문화가 출현하였고, 기원전 1500년경부터는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기원전 500년경 은남 지역에 동고를 받아들인 청동기 문화인 동선 문화가 성립해서 남쪽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는 한 무제가 군대를 보내서 오늘날의 광저우에서 베트남 북부를 지배하던 남어를 멸망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베트남 북부는 중국식 교육 제도와 한자, 유교 등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과거의 역사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초기 국가 형성에 중국 이외에 인도 문명도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 걸친 메콩강 하류 유역에 1세기부터 7세기까지 푸난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푸난은 인도의 영향이 아니라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발생한 국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이 나온 김에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젖줄과도 같은 메콩강이 어디서 발원해서 어떤 국가들을 지나 바다로 흐르는지 간략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콩강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메인 강입니다. 메콩강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큰 강들은 대부분 지대가 높은 티베트에서 발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티베트의 강 상류를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는 중류가 되어야 강의 유량이 많아지고 계곡도 넓어지기 때문에 중류부터 비로소 교통로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메콩강 하구가 되어야 퇴적 지형인 삼각주가 펼쳐져서 대규모 벼농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2세기 말에는 중국 자료에 의해 이무비라 불렸던 국가가 한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4세기 말 이후에는 중국이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겪자 중국 대신 인도의 영향을 받아 인도화가 진행되어서 국가 이름을 참파라 하였고, 중국 측도 이때부터는 이무비 아니라 환왕, 점성이라 불렀습니다. 7세기는 동남아시아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중국에서 당제국이 성립해서 동남아의 거대한 무역시장이 출현했기 때문인데요. 그 영향으로 멀게는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무역으로 번성한 스리위자야 왕조가 출현한 것이고, 가까이에서는 베트남이 당제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습니다. 당나라는 679년 지금의 하노이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고, 이후 이곳을 안남이라 불렀는데, 시간이 흘러 5대 19개 혼란을 겪는 사이에 안남이 독립하여 잠깐의 래 왕조 시기를 거쳐서 1009년에 국호를 다이비엣, 즉 대월이라 부른 리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리 왕조는 장자 왕위 계승, 과거제 등 중국적 체제를 받아들이며 1225년까지 200년이 넘도록 이어진 베트남 최초의 장기 왕조이지요. 장수한 리 왕조의 영향으로 이후 베트남 왕조들은 1804년까지 계속해서 다이비엣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1804년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한 국호가 바로 비에트남입니다. 리 왕조 이후에 성립한 왕조는 1225년 성립한 쩐 왕조로, 쩐 왕조는 몽골의 침입을 당하였는데, 여기서
왕족인 쩌능다오가 몽골군을 물리치면서 아직까지도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쩐 왕조는 1400년 명나라 영락제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한편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캄보디아의 앙코르 지방에서 즉위하고 4세기 중엽까지 앙코르 지방에서 지속되었던 왕조를 앙코르 왕조 또는 크메르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야바르만 7세 시기가 영토적 전성기로 북쪽으로는 오늘날 라오스 중부, 서쪽으로는 중부 타이부터 말레이 반도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일시적이지만 참파를 병합하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왕조는 14세기 중엽 이후 사야민의 아유타야 왕조의 공격으로 쇠퇴하여 15세기 앙코르의 도성을 포기하면서 멸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앙코르와트가 바로 앙코르 왕조 시대인 12세기에 지어진 것인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에서의 왕권은 혈통보다는 투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이전 왕보다 뛰어난 건조물을 지어야만 백성들을 복속할 수 있었고 그런 환경이 앙코르 왕조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출현시킨 이유라 하겠습니다. 한편 중세 동남아 국가들은 7세기에 성립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8세기의 아바스 왕조가 중앙아시아를 거의 정복한 후에는 무슬림 상인들이 인도양에서 남중국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활동함에 따라 중국의 정크선과 이슬람의 다우선이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만나 이곳이 교역의 중심지가 되며 동남아시아는 10세기 이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기 인도네시아 끄드리에서 10세기 전반 신독 왕으로부터 13세기 크르타자야 왕까지 존재했던 끄드리 왕조는 특히 남송이 성립한 12세기부터 이슬람 상인 없이 중국 상인과 직접적인 조공무역이나 민간교역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끄드리 왕조의 주요 수출품은 정향, 육두구, 백단향 등 향신료였죠. 끄드리 왕조는 1222년 멸망하였고 이후에는 싱하사리 왕조가 성립하였는데요. 싱하사리 왕조는 자바섬 이북으로 세력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쿠빌라이 대칸과 마찰을 빚었고 1289년 싱하사리에 왔던 원나라 사신의 귀와 코를 자르는 형벌을 내린 후 돌려보냄으로써 1292년 쿠빌라이의 침공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극복하고 1293년 마자바잇 왕국이 수립된 것인데 이 마자바잇 왕국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원형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통일 시대가 지나고 14세기에 접어들면 유라시아 전반에 걸쳐 퍼진 흑사병의 영향으로 대륙부 농업국가가 중추를 이루던 중세가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대항해 시다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면서 아유타야 왕국처럼 강 어귀에 수도를 두고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는 항시 국가들이 동남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동남아시아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